모든 것이 휩쓸려 내려가는 장마철의 거센 홍수 속에서 흠뻑 젖은 작은 소년이 급류 한가운데서 흐느껴 울며 마치 폭풍우 속의 낙엽처럼 떠내려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갑자기 팔이 없는 한 여성이 앙상한 두 다리로 허리에는 밧줄을 묶은 채 살아있는 기적처럼 물살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을 지켜보던 밤골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팔도 없는 몸으로 저 거친 물살을 이길 수 있을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나에겐 저 아이가 있어요. 절대 포기 못해요. 그 여성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거지 소년을 구해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손 대신 발로, 핏줄 대신 사랑으로, 운명 대신 믿음으로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10년 후, 그 소년은 전 세계가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물로 전해진 그의 이야기는 수백만 명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비범한 소년 뒤에는 기적 같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팔은 없지만 하늘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진 어머니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아이를 안아줄 팔이 없을 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당신은 큰 사랑이 두 손을 대신하고 심지어 한 사람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만약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한 마음일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느낌을 나누는 것도 잊지 마세요. 어쩌면 그 어머니나 소년의 모습 속에서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압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 인생의 누군가를 변화시킬지도요. 언덕을 따라 다닥다닥 붙은 작은 집들의 낡은 이끼 낀 기와 지붕 아래 읍내 장터로 이어지는 흙길은 질척거리며 오가는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가득 찼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비릿한 흙내와 마을 어귀 대나무 숲의 눅눅한 곰팡이 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며칠째 잿빛으로 변한 하늘은 지루한 장마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낡은 창고에 새는 처마 밑에서 7살쯤 된 소년이 배를 움켜쥐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은 흠뻑 젖었고 옷은 진흙투성이에 머리카락은 헝클어졌으며 조만만한 얼굴은 추위로 보라색이 되었고 튼 입술은 배고픔을 참으려는 듯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 안은 채 눈동자는 마치 어둠 구석으로 몰린 어린 새처럼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멀어지고 태풍을 피해 집으로 돌아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목소리 속에 섞여 모두 서둘러 문을 닫고 창문 틈을 막으며 마당의 장독대를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그 낯선 아이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푸른 곰팡이가 핀 담벼락 구석에 웅크린 비쩍 마른 아이를 본 한 건장한 남자는 얼굴을 찌푸리며 외면했습니다. 여긴 남는 밥 없어. 소년은 화들짝 놀라 일어나 악취가 진동하는 폐기물 더미 더 깊숙한 곳으로 달려가 주저앉아 떨었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읍내 장터 주변을 배회하며 남은 가래떡 조각을 구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밤이면 빈집 처마 밑에 들어가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때 질질 끄는 슬리퍼 소리가 바람 소리를 갈랐습니다. 흙길 저편에서 왜소한 체구의 한 사람이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낡은 비옷을 목에 끈으로 묶고 머리 위로 덮어 쓴 채 절뚝거리지만 단단한 걸음걸이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마을의 팔 없는 여인 심혜원 씨였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 팔꿈치 아래로는 팔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발을 손처럼 사용하여 국을 끓이고 청소를 하고 이웃의 아이를 돌보는 모습에 익숙했습니다. 일을 할 때면 그녀의 머리카락은 뒤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은 청초하지만 강인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을 끝자락 숲가장자리 근처 작은 집에서 홀로 살며 채소를 키우고 바느질 품삯을 받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빗속에서 웅크린 아이를 본 혜원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몸을 숙여 허리에 찬 천 가방의 지퍼를 발로 열고 플라스틱 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통에는 식은 보리밥과 양념한 코다리 조림 몇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먹으려고 준비했으나 미처 먹지 못한 점심이었습니다. 꾸짖는 말 한마디 없이 혜원은 계단에 앉아 조심스럽게 통을 열고 두 발가락으로 플라스틱 숟가락을 집어 밥을 떠서 소년의 손에 올려주었습니다. 임도현, 소년의 이름은 임도현이었습니다. 도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그가 받은 것이라곤 차가운 눈초리와 거친 손짓, 심지어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단 한 명도 그에게 먼저 밥을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팔이 없는 여성이 말입니다. 먹어라, 괜찮다, 혜원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내리는 비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이모가 가진 게 많진 않지만 내 배를 채우기엔 충분할 거야. 도연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본능적으로 급히 숟가락을 들어 밥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식은 보리밥알은 조금 딱딱했지만 아이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소한 코다리 조림 냄새에 배가 더욱 요동쳤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혹시라도 저 여자가 마음을 바꿔 밥을 다시 가져갈까봐 두려운 듯 고개를 숙이고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혜원은 말없이 앉아 아이의 서툰 몸짓을 지켜보았습니다. 흐릿한 빗줄기 아래 그녀의 얼굴에는 큰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따스한 무언가가 퍼져나가는 듯했습니다. 소년이 마지막 한 숟가락을 다 먹고 나서도 누가 뺏어갈까봐 숟가락을 꽉 쥐고 있을 때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내어 울지는 않았지만 그동안의 굶주림, 외로움, 두려움이 씻겨 내려가는 듯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밥 한 끼와 그것을 온 정성을 다해 건넨 팔 없는 여인의 단순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혜원은 천천히 일어나 몸을 돌려 미끄러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확실하게 걸어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도현의 눈빛 속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밥 때문이 아니라 저 여인의 눈빛과 행동에 담긴 희귀한 따스함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비 내리는 오후에 사라져버린 엄마에게서 느꼈던 그 따스한 말입니다. 비는 일찍 그쳤지만 땅은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길에는 물웅덩이가 고여 지나가는 사람마다 자국을 남겼습니다. 밤골 마을 옆 느티나무 잎사귀 사이로 약한 햇살이 비스듬히 흙담에 갈라진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양철 지붕 집 밖에는 마른 체구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몰래 안을 엿보는 눈, 도연이었습니다. 소녀는 거기 서서 덜 마른 얇은 옷을 꽉 움켜쥐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어제의 빗물로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눈은 방 안의 희미한 등잔불 빛에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구수한 누룽지 냄새와 화로에서 구워지는 생선 냄새가 섞여나와 도현의 배는 다시 꼬르륵거렸습니다. 하지만 소년을 떨게 만든 건 배고픔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쫓겨날까봐, 예전처럼 내쳐질까봐 무서웠습니다. 지난밤, 도현의 차가운 발은 찬밥 한 끼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눈빛으로 따뜻해졌습니다. 팔은 없지만 그 여인은 소년의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자신 같은 떠돌이를 거두어 줄까?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찢어진 슬리퍼를 마루 앞에 가지런히 벗어 놓았습니다. 그는 살며시 들어가 딱딱한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모,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안 돼요. 도연의 목소리는 아주 작아서 골짜기의 바람소리에 묻힐 정도였습니다. 방구석에서 발로 얇은 요를 끌어당기던 혜원이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탐색하는 듯했지만 매섭지 않고 그저 고요한 눈빛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거라.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 꿈을 대지 말고 더 이상의 말 없이 혜원은 몸을 돌려 발로 요를 다시 펴고 헌 옷을 뭉쳐 베개를 만든 뒤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처마 밑, 시장 구석, 다리 밑에서 숱하게 잠들었지만 누군가 이렇게 자리를 내어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도연은 바닥에 깔린 야른 요의 얼굴을 묻고 누웠습니다. 가슴이 찡했습니다. 누룽지 냄새가 여전히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낡은 흙벽 집에는 세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낡은 낮은 나무상, 장독 몇 개, 흙으로 만든 아궁이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 이곳은 그가 아는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들판에서 바람이 더 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집 뒤 풀숲에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슬픈 음악처럼 들려왔습니다. 선반 위 등잔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벽에 비친 혜원의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혜원은 도연의 젖은 옷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두 발로 능숙하게 나무 막대를 잡고 옷을 짜서 아궁이 근처 대나무 장대에 널었습니다. 아무도 혜원에게 그렇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태어날 때부터 팔 없이 태어난 그녀가 스스로 익히고 살아남은 방식이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병신 소리를 듣고 마을 아이들의 놀림을 받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발로 젓가락질을 배우고 발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요리하고 뜨개질하고 옷을 기우며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발로 낯선 아이의 젖은 옷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너무 피곤해서인지 깊은 잠에 빠졌지만 한밤중에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번쩍 뜨고는 무의식 중에 외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혜원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뒤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이내 방구석에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줄 손도 안아줄 팔도 없었지만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거기 서 있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혜원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일렁이는 등잔불 아래 벽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가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몇 년 전 그녀는 보건소에 버려진 아이를 입양하려 했지만 서류에 적힌 중증장애 때문에 거절당하고 아이가 떠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엄마라도 되고 싶었던 간절함은 항상 그녀 안에 숨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이불을 꼭 쥐고 낡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이는 고르게 숨을 쉬었지만 속눈썹은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잠결에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려 낡은 요를 적셨습니다. 누룽지 냄새와 부엌 연기 냄새가 아이의 머리카락에 배어들었습니다. 산골의 밤은 쌀쌀했고 멀리 들판에서 이른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양철 지붕을 스치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작은 집 안, 등잔불은 꺼지기 싫은 듯 가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약속도 명분도 필요 없이 그저 불 켜진 지붕과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로 두 영혼이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옅은 햇살이 얇은 커튼 사이로 들어와 얼룩진 흙벽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이웃집 닭 울음소리가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 구수한 누룽지 냄새와 어우러졌습니다. 도연은 눈을 비비며 이불 속을 더듬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붕이 있고 요가 있고 따뜻한 부엌 냄새가 나는 집에서 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푹 잤는지 모릅니다. 시끄러운 차 소리나 쫓아내는 고함 소리 대신 장작 타는 소리를 들으며 깬 게 얼마 만인지요. 도연은 잠시 멍하니 앉아 낡은 베개에 남은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의 시선이 무심코 부엌 구석에 멈췄습니다. 혜원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은 쉴 새 없이 항아리에서 김치를 꺼내 접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뒤에서 자기를 지켜보는 시선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발은 또래 여자들처럼 곱지 않고 가뭄 끝에 땅처럼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작 하나하나가 수천 번 연습한 듯 깔끔하고 정갈했습니다. 그녀는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고는 조금 뒤로 물러나 두 발가락으로 나무 국자를 집어찌개가 잘 섞이도록 저었습니다. 도연은 방해할까 봐 가만히 앉아 지켜보았습니다. 가끔 머리를 극적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얼마 후 혜원이 고개를 돌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멍하니 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부르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났으면 세수하고 밥 먹을 준비해라. 물은 항아리에 있고 수건은 저기 걸려 있다. 도연은 벌떡 일어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흙바닥은 어제 내린 비로 아직 축축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물항아리에 손을 대고 손가락 사이로 흐르는 시원한 물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읍내장터 구석에 자신을 남겨두고 녹은 크림빵을 손에 쥐어주며 엄마가 밥 사서 금방 올게 라고 말했던 친엄마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그날도 닭 우는 소리가 들렸고 길 건너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머물던 곳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 후 도연은 닥치는 대로 먹고 아무 데서나 자며 떠돌았습니다. 이제 몇 년 만에 그는 뚝배기에서 밥 끓는 소리를 듣고 짭조름하고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혜원은 별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 발로 미리 준비해 둔 물대야를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왔습니다. 도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혜원은 발로 헌 옷을 집어 물기를 짜낸 뒤 익숙하게 끈을 대나무 기둥에 묶어 널었습니다. 도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이모, 제가 좀 도울까요? 혜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을 바라보는 눈빛은 매섭지도 다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무언가를 고민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턱으로 더러운 그릇이 몇 개 남은 낮은 나무 상을 가리켰습니다. 상 닦고 그릇 씻어라. 다 하면 저 바구니에 있는 옷 개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쪼르르 달려가 서투르게 행주를 끌어당겨 닦기 시작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은 일이 익숙지 않아 한참을 닦아도 상에 물기가 흥건했지만 아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 사이 혜원은 옷바구니를 발로 끌어당겨 가리켰습니다. 저 옷들 개라. 빨래 널 줄은 아나.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혜원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선 누가 누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다. 같이 사는 거니 같이 힘을 보태는 거야. 그 말은 훈계라기보다 혜원에게 뼈에 새겨진 삶의 원칙 같았습니다. 그녀 역시 어릴 때부터 누구에게도 거저 얻어먹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모든 것은 스스로 헤쳐나가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스스로 지켜야 했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며 옷을 하나씩 개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믿고 일을 맡긴 건 처음이었습니다. 장터에서는 물건이 없어지거나 더러워질까봐 아무것도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혜원이 그릇을 씻고 상을 닦고 옷을 개게 했습니다. 마치 그가 식구인 것처럼요. 잠시 후 도연은 끙끙거리며 그릇 대야를 뒤뜰 우물가로 들고 갔습니다. 씻던 중 손이 미끄러져 그릇 하나가 쨍그랑 깨졌습니다. 도연은 놀라서 얼어붙었습니다. 멀리서 소리를 들은 혜원이 나왔습니다. 아이는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혜원은 깨진 그릇과 아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손 안 다쳤니? 네, 안 다쳤어요. 그럼 다음부턴 조심해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도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혼나고 쫓겨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비난하지도 일을 크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울림, 그리고 포용이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빨래를 다 마치고 도연은 마루에 앉아 발로 채소를 다듬고 있는 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처마 밑으로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습니다. 들판 어딘가에서 뻐꾸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혜원의 발을 보았습니다. 굳은 살과 거뭇하게 변한 작은 상처들이 선명했습니다. 동정이 아닌 존경심 같은 묘한 감정이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도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 발은 단순히 걷는 도구가 아니라 이 특별한 여인에게 하늘이 준 손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누군가의 동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녀의 강인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아침, 며칠간의 비바람과 추위 끝에 해가 떴습니다. 새로운 햇살이 밤골 마을을 비추며 사람들의 마음과 땅에 남은 습기를 모두 말리려는 듯 반짝였습니다. 듬성듬성한 낮은 대나무 울타리 위에는 며칠 전 빤 옷들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혜원의 집 앞 공터에서 돌 던지기 놀이를 하며 맑은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도연은 오늘 일찍 평화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교복은 혜원이 정성껏 빨아 널어 향긋했습니다. 낡은 천 신발은 도연이 젖은 수건으로 깨끗이 닦았습니다. 반 친구 몇몇이 도연을 팔 없는 심씨 아줌마네 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마을에서 혜원에게 이렇게 받아들여진 사람은 드물었으니까요. 점심때가 되어 도연은 낡은 달력 종이에 조심스럽게 싼 작은 상장을 들고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이마엔 땀방울이 맺혔고 눈은 반짝였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외쳤습니다. 어머니, 저 반에서 3등 했어요. 처마 밑에서 장작을 말리던 혜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따스함이 스쳤지만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발로 낮은 상에 깐 천을 끌어당기고 몸을 돌려 김으로 싼 따뜻한 주먹밥 한 덩이를 꺼냈습니다. 두 발가락으로 주먹밥 포장을 꽉 집어 능숙하게 벗겨 도연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먹어라. 오늘 그럴 자격이다. 도연은 신이 나서 앉아 주먹밥을 크게 베어 물고는 입안 가득 오물거리며 이 빠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기름과 김가루를 섞은 찰진 밥맛이 좋아 먹으면서도 감탄했습니다. 골목 밖에서 혜원과 친한 이웃맹 할머니가 큰 바구니를 들고 장작을 좀 빌리러 왔습니다.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혼자 말하는 게 익숙한 노인네였습니다. 날은 갰는데 장작이 다 젖어서 원, 마른 장작 좀 빌려 코다리 좀 말리게. 혜원이 일어나 장작 바구니를 끌어다 발로 할머니 쪽으로 밀었습니다. 가져가세요. 어제 아침에 넉넉히 말려뒀어요. 맹할머니는 허 웃으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그래야지. 손 없는 사람이 손 달린 우리보다 더 야무지다니까.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혜원을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맹할머니는 본래 생각보다 입이 앞서는 사람이라 툭툭 내뱉곤 했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는 도연을 보더니 혜원을 보며 넌지시 말했습니다. 이봐 심씨, 저 놈 커서 친엄마 아닌 거 알고 도망가면 어쩌려고 그래? 공기가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먹던 도연이 멈칫했고 혜원은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젖은 땅 위로 쏟아지는 햇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 주먹밥을 내려놓고 옷자락에 손을 닦더니 맹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남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엄마는 팔은 없지만 심장이 크거든요. 집 앞마당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놀던 아이들도 멈췄고 어떤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떤 아이는 킥킥거렸습니다.
맹할머니는 도연을 빤히 보다가 혜원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이 서서히 부드러워졌습니다. 혜원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동안 쌓인 감정이 터져나온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찡그린 눈가 뒤에 눈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보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나 헛살지 않았네. 먼 들판에서 바람이 불어와 누군가 말리는 집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기와지붕 위로 부엌 연기가 피어올라 하얀 띠를 그리며 굽이쳤습니다. 밥 먹으라고 서로 부르는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박하고 따뜻한 일상의 소리들이 도연에게는 난생 처음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혜원을 도와 고구마를 주워 말리고 장작을 모아 부엌 구석에 쌓았습니다. 혜원이 시키지 않아도 도연은 스스로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깡마른 소년의 마음속에 팔없는 어머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러워질 무렵, 맹할머니가 김치전과 깨소금을 조금 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할머니는 상에 놓으며 목소리를 한껏 낮췄습니다. 너희들 착하게 사는 거 안다. 마음이 있으면 됐지. 근데 저 여성 말하는 게 이 할미 눈물 쏙 빼네. 혜원은 그저 웃었고 도연은 상장을 들고 마을 아이들에게 자랑하러 뛰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얘야, 너네 엄마 팔 생겼냐? 하고 물을 때마다 도연은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팔 없어도 다 해. 팔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보다 낫거든. 아이들은 말문이 막혔고 더 큰 아이가 도연의 어깨를 쳤습니다. 너 좀 멋진데. 엄마 모시고 같이 놀러와. 비 온 뒤 작은 마을은 다시 활기를 찾았고 흙마당을 달리는 도연의 발자국 소리와 그를 지켜보는 혜원의 미소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사랑만으로 충분한 가족의 증거였습니다. 해는 아주 일찍 졌고 공기는 마치 물기를 머금은 듯 답답하고 후텁지근했습니다. 오후부터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천둥이 화난 듯 쳤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냥 비가 아니라 땅을 찢을 듯 막는 모든 것을 쓸어버릴 듯 퍼붓는 비, 그의 가장 큰 장마 태풍이었습니다. 마을 입구 스피커에서 방송이 반복되었고 밤골 주민들은 서둘러 안전한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폭우의 상류물까지 쏟아져 산사태와 홍수 위험이 컸습니다. 서로를 부르는 소리가 파도처럼 울렸습니다. 짐을 이고 지고 서두르는 사람들의 손에는 손전등과 등잔불이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나무와 도로가 물에 잠기고 혜원의 집이 있는 개울 근처는 물살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나 나무 덤불 뒤로 보이던 낮은 양철 지붕이 바람에 기울어졌습니다. 허름한 부엌에서 혜원은 벽에 몸을 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발로 비닐봉지에 짐을 꼼꼼히 묶고 굵은 기둥에 밧줄을 감아 탈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10분 전, 낡은 창고에 두고 온 숙제 공책을 가지러 도연이 뛰쳐나간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습니다. 도연아. 어디 있니? 혜원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는 양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어릴 적 혜원은 홍수에 죽을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전체가 큰 홍수를 겪었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가던 그녀를 구하기 위해 마을의 한 남자가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고 그녀는 살았지만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혜원은 깊은 물을 몹시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두려움이 어머니의 절박함에 눌려버렸습니다. 혜원은 입술을 깨물고 발로 밧줄을 허리에 묶은 뒤 망설임 없이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물은 이미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마당을 가로질러 절뚝거리지만 단호하게 걸었고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고 급히 소리쳤습니다. 심씨. 물러서요.
우리가 찾을게. 하지만 그녀는 피와 빗물이 섞인 눈으로 돌아보며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에겐 저 아이가 있어요. 절대 포기 못해요. 흔들리는 손전등 불빛 아래 혜원의 작은 그림자가 소용돌이치는 물살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개울가 대나무 울타리를 따라 발로 더듬으며 계속 불렀습니다. 도연아. 아가. 대답 좀 해라. 바나나 나무숲 끝자락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혜원의 심장이 멈출 듯 벌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던졌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급류는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며 흘렀습니다. 나무 판자가 둥둥 떠내려왔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대나무 엮음발이 물에 잠겨 있었고 그 아래 도현의 작은 몸이 갇혀 머리가 처박힌 채 손만 내밀어 발끝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혜원은 발가락 사이에 밧줄을 끼우고 기어갔습니다. 물은 뼈가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두 다리로 대나무 발을 붙잡고 몸을 젖혀 당겼습니다. 무릎에서 난 피가 흙탕물에 붉게 번졌지만 혜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에 핏대가 서고 입술은 파래졌으며 숨은 거칠어졌습니다. 우직은 소리와 함께 대나무 발이 떨어져 나갔고 도연이 비틀거리며 혜원의 품으로 쓰러져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눈은 공포로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엄마. 혜원은 떨리는 두 다리로 도연을 감싸 안고 몸에 바짝 붙였습니다. 물은 계속 불어났지만 혜원은 늙은 감나무 기둥을 잡고 발로 밧줄을 감은 뒤 소리쳐 마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10분 가까이 걸려 남자 몇 명이 두 사람을 침수 지역에서 끌어올렸습니다. 독 위에서 혜원은 힘이 빠져 쓰러졌지만 여전히 도연을 다리 사이에 끼운 채 입을 떨며 소리 없는 말을 했습니다. 살았으니 됐다. 내 새끼. 도연은 흐느끼며 혜원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위해 이렇게 목숨을 거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 속에 처음으로 엄마가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낳아준 사람이 아니라 자식을 살리기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급히 대나무 그물침대로 들것을 만들어 혜원을 보건소로 옮겼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고 도연은 피 묻은 혜원의 옷을 들고 뒤를 따랐습니다. 진흙탕 길을 첨벙거리며 걷는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부졌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보건소 안 의사가 혜원을 눕히고 링거를 놓았습니다. 몸은 얼음장 같았고 입술은 창백했습니다. 도연은 구석에 앉아 혜원의 빈 소매 끝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냉할머니도 찹쌀 한 줌과 바나나 잎 몇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비 그치면 감사 밥 좀 지어 올려야겠다. 사람도 집도 남았으니 천지신명께 감사해야지. 홍수 후 감사제를 올리는 것은 모든 것을 앗아가지 않은 하늘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는 토속 신앙이었습니다.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세상이 그에게 어머니를 주었다는 것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보건소 마당을 가로질러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도연은 혜원의 침대 곁에 앉아 따뜻한 수건으로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혜원은 눈이 감겨 있었지만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몸은 추위로 욱신거렸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드디어 이 아이가 진짜 내 자식이 되었으니까요. 보건소의 누런 형광등이 밤새 깜박거렸습니다. 사방은 고요했고 밖에는 부슬비 소리와 공기 중에 맴도는 묽은 알코올 냄새뿐이었습니다. 녹슨 철제 침대 옆,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붕대가 꼼꼼히 감긴 혜원의 앙상한 두 다리를 두 손으로 꽉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저 다리가 급류 속으로 뛰어들어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신을 위해 생명을 건져냈습니다.
지금 그 다리는 차가운 창틈 바람을 맞으며 침대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울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이제 가슴속에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소녀는 오직 하나만 기억했습니다. 매일같이 날이 추우면 심씨 아줌마, 아니 이제는 어머니라 부르는 분이 발로 이불을 걷어 조심스럽게 덮어주던 것을요. 그때 느꼈던 온기는 추위 때문이 아니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보살핌 때문에 몸을 떨게 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돌려 방을 둘러보자 도시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마을 출신 당직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맥박을 짚어보고 혜원의 다리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력이 많이 쇠했어. 냉기에 노출되어 탈진했으니 푹 쉬어야 한다.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있으니 심씨 아주머니는 괜찮을 거야.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복도 끝 작은 탕비실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제 간호사들이 두고 간 흰죽 냄비가 있었습니다. 도연은 끙끙대며 불 위에 올렸습니다. 아직 어려불 조절을 할 줄 몰라 뚜껑을 열 때 손을 떨었고 죽은 익기도 전에 바닥이 눌어붙었습니다. 당황해서 불을 줄이고는 살금살금 냄비를 들고 방으로 갔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그릇에 도연은 아주 조금만 덜고 나머지는 혜원을 위해 남겼습니다. 요리하게 될 줄은, 더욱이 엄마라 부르는 사람의 잠자리를 지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도연이 혜원의 집에 처음 온 날 아침의 깊은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따뜻한 누룽지 냄새, 일렁이는 등잔불, 그리고 발로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팔없는 여인의 뒷모습. 도연은 조용히 죽그릇을 머리맡에 두고 따뜻한 물로 혜원의 얼굴을 닦았습니다. 솜씨는 서투르고 손은 뻣뻣했지만 동작 하나하나가 두려움으로 떨렸습니다. 혜원이 다시는 눈을 뜨지 않을까봐, 그 입술이 다시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봐 무서웠습니다. 다정한 눈빛이나 흑장난 쳤을 때 흘겨보던 눈길조차 다시는 못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찰밥이나 약봉지를 들고 오가며 문병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도연의 귀에 대고 수줍게 속삭였습니다. 집안에 중환자가 있으면 뒤뜰에 나가 돌탑을 쌓고 빌어라. 우리 시골에선 옛날부터 마음을 보내고 평안을 비는 풍습이란다. 도연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보건소 뒤뜰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직접 돌을 하나하나 주워 정성껏 쌓아 올렸습니다. 찬바람과 아침 이슬 속에서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때 도연의 눈빛은 기이할 정도로 빛났습니다. 믿음의 빛이었습니다. 엄마에게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작은 믿음. 그날 밤 도연은 공책 한 장을 찢어 4번 접은 뒤 삐뚤빼뚤하지만 또렷하게 적었습니다. 나중에 의사가 돼서 엄마 고쳐줄게요. 엄마 안 아프게 해줄게요. 다 쓰고 나서 도연은 그 종이를 혜원의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부르지도 깨우지도 않고 침대 모서리에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방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고 정원에서는 벌레 소리가 들려오며 또 하룻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원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기억이 흐릿했지만 천장의 하얀 불빛과 자신을 깜박이지 않고 바라보는 도연의 크고 동그란 눈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혜원이 눈을 뜨자 고개를 숙이고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살았어요. 정말이냐? 혜원이 웃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다 베개 밑에 접힌 종이를 발견하고 발로 넘겨 읽었습니다. 젖은 손 때문에 잉크가 번진 글씨를 보고 눈가가 흐려졌습니다. 아무도 울지 않았지만 그 순간 소리 없는 맹세가 두 영혼을 묶었습니다. 버려진 아이와 사회로부터 외면당했던 여인. 이제 그들은 서로를 가졌습니다. 도연은 읍내평화 초등학교 정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색바랜 천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입학 원서를 쥔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이곳을 수없이 지나쳤지만 정식 학생으로 들어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낡은 철문은 바람이 불 때마다 익숙한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끼 낀 계단은 수많은 학생의 발자취를 간직한 듯했습니다. 도연은 비바람에 칠이 벗겨진 노란색 학교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연의 마음속에는 병상에 누워 혜원이 했던 말이 맴돌았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제대로 배워야 한다. 대낮에 꿈만 꾸다 잠들지 말고. 달콤한 말은 아니었지만 주저하던 도연의 등뼈를 곧게 세우는 회초리 같았습니다. 복도엔 먼지가 앉아 있었고 칠이 벗겨진 나무 책상과 낡은 분필 자국이 있는 칠판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쭈뼛거리며 교장 선생님을 만나 혜원이 부탁해 타이핑한 입학 원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처음 학교에 보내는 엄마의 마음으로 발가락에 펜을 끼워 정성껏 서명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별로 놀라지 않은 듯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물었습니다. 누구랑 사니? 네, 엄마랑요. 엄마는 뭐 하시니? 팔은 없지만 읍내장터에서 채소 팔고 발로 남의 옷 기워주세요. 교장 선생님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연을 3학년에 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읽고 쓸 줄 아니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첫 수업날, 도연은 맨 뒷자리에 앉아 새로 받은 빈 공책을 꽉 쥐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할 때마다 빨리 받아 적으려 했지만 손이 떨리고 땀이 많이 났습니다. 남들보다 부족하다는 걸 알았지만 결코 그것 때문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 지나가던 몇몇 학생이 수군거렸습니다. 야, 제가 밤골 팔 없는 심씨 아줌마랑 산다는 게야. 나 봤어. 걔 엄마 시장에서 발로 다 하던데, 징그러워. 한 아이가 비웃으며 혀를 찼지만 도연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혜원의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궁이 옆에 앉아 등은 좀 굽었지만 먼 곳을 응시하는 모습, 지나가던 사진사가 몰래 찍어 선물해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자 눈빛이 다시 흔들림 없이 돌아왔습니다. 점심때 집에 돌아오니 혜원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의 흰 셔츠를 발로 잡고 새끼발가락에 바늘을 끼워 꿰매고 있었습니다. 낡은 천이었지만 한 땀 한 땀 반듯하게 기워져 있었습니다. 혜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땀방울이 흘러내렸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나중에 시험 보러 갈 때 흰 옷은 반듯해야 한다. 알겠나?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허리를 굽혀 화로 위 보리밥 냄비를 내렸습니다. 밥 냄새와 된장국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습니다. 우유나 배부른 식사는 없었지만 이런 아침의 향기는 늘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후 국어 시간에 학교에서 엄격하기로 소문난 담임문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 짧은 글을 쓰라고 했습니다. 도연은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종이는 잉크로 얼룩졌고 맞춤법도 틀렸지만 마지막 문장이 문 선생님을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팔이 없지만 언제나 온 마음으로 제 손을 잡아주십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은 펜을 놓고 고개 숙인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의 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정이 아닌 존경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청강생이 아닌 급식 지원 장학생으로 특례 입학을 허가했습니다. 시험 성적 때문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정신과 삶의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선생님이 기억할 만한 말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아이의 의지가 어른 100명의 조건보다 강하다. 그날부터 도연은 매일 김에 싼 주먹밥을 들고 등교했습니다. 때로는 완두콩밥, 때로는 깨소금 주먹밥이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친구들은 그 고소한 냄새에 익숙해졌고
없던 친구는 쿠키 반 봉지와 주먹밥 반쪽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혜원은 여전히 도현의 옷을 깁고 가끔 이웃에게 부탁해 헌책을 사주었습니다. 감상적인 응원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해라. 의사 된다면서 글씨가 지렁이 기어가면 남들이 비웃는다. 그 말은 큰 소리도 강요도 아니었지만 도현의 머리에 가볍게 노크하듯 울렸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꿈에 모든 믿음을 걸고 있다는 걸 알게 했으니까요. 가난한 거지 소년이었던 아이가 팔없는 어머니의 아들이 되어 꾸기엔 너무 먼 꿈 같았습니다. 낡은 학교 지붕 위로 부는 오후 바람 속에서 도현의 작은 심장은 지식뿐만 아니라 거룩한 약속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쓴 그 큰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상장은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읍내 학교에서 집까지 오는 내내 너무 꽉 껴안아서 종이 모서리가 접혔습니다. 다리는 붉은 진흙투성이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땀범벅이었습니다. 교문을 나서자마자 도현은 인사할 겨를도 없이 밤골을 향해 달렸습니다. 가슴이 마을 축제의 북소리처럼 둥둥거렸습니다. 저녁 햇살이 비치는 작은 마을은 대나무 울타리가 비스듬히 서 있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간간히 들리고 혜원의 흙집은 부엌 구석에서 가물거리는 등잔불 때문에 낡은 기와집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익숙한 집태우는 냄새가 다진 마늘과 고춧가루 볶는 매콤하고 고소한 향과 섞여 따뜻한 포옹처럼 퍼졌습니다. 도연이 집으로 뛰어들며 크게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혜원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발을 벽돌에 올리고 약한 불 위에서 국냄비를 능숙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도연이 상장을 안고 볼이 빨개진 채 별처럼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뭐냐? 또 넘어졌냐? 도연은 고개를 세차게 젓고 상장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엄마 이것 보세요. 저 2등 했어요. 전교에서 딱 3명만 받는 거래요. 혜원은 바로 말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국냄비를 옆으로 치운 뒤 어깨를 벽에 기대고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상장을 그녀 품에 안기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공부하라고 안 했으면, 매일 아침 주먹밥 안 싸줬으면 저 이렇게 못했어요. 그녀는 다른 엄마들처럼 손으로 상장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혜원은 몸을 숙여 뺨과 어깨를 도연의 머리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공부해서 사람 된 것 같냐? 둘은 더 이상 말이 없었지만 100마디 칭찬보다 더 꽉 찬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의 2등 소식은 저녁 연기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밤골 사람들이 축제라도 난 듯 혜원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맹할머니는 사과 바구니를, 고씨 할아버지는 묵은 찹쌀 자루를 들고 왔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은 부산스럽게 껍질을 깎고 팥을 씻었습니다. 오늘은 팥죽에 새알심 제대로 넣어서 끓여 먹자. 맹할머니가 큰소리치며 손으로 둥근 새알심을 빚어 팥죽 냄비에 넣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혜원네 작은 부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푹 삶은 팥과 흑설탕이 어우러진 냄새에 모두가 일하며 킁킁거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부엌에서 마당까지 울렸습니다. 윗마을 아랫마을 아이들이 모여 서로 새알심을 빚겠다고 다투며 말했습니다. 나도 커서 도연이 형처럼 상장 받을 거야. 다른 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심씨 아줌마 같은 엄마 있어야 도연이 형처럼 되지. 혜원은 그저 웃으며 친구들 사이에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돕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팥죽이 넘치지 않게 지킬 뿐이었습니다. 죽이 다 익자 작은 사기 그릇에 담아 대나무 쟁반에 올리니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도연이 혜원 옆에 앉아 눈을 반짝이며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 엄마가 이렇게 기뻐하는 거 처음 봐요. 혜원은 대답 없이 조용히 뺨을 도연의 이마에 댔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맹할머니가 눈치채고 눈을 가늘게 뜨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거참, 오늘 너네 엄마 울었구먼.
마을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혜원은 맹할머니를 보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팔은 없지만 이런 자식을 뒀으니 우리 집복이 아직 차고 넘치네요. 그녀의 눈물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 위로 떨어졌습니다. 투명하고 짭짤하지만 세상 어떤 산해진미보다 달콤한 한 방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거의 돌아갔을 때 도연은 여전히 엄마 곁에 앉아 혜원의 다리 위에 손을 얹고 처음으로 품어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중에 저 도시 가서 공부해도 돼요, 엄마? 혜원은 창 너머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늦가을 마른 집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발로 도연의 목도리를 고쳐 매주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지만 연기가 맴도는 부엌, 아직 식지 않은 팥죽 냄새 속에서 두 모자의 가슴 속에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 조용히 심어졌습니다. 도연은 식은 아궁이 옆에 멍하니 앉아 입학 통지서를 불에 탈까 두려운 듯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얀 종이에 인쇄된 편지와 붉은 도장은 아직 새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도 차마 넣지도 찢어버릴 용기도 없었습니다. 부엌 옆에서는 흰죽이 보글보글 끓으며 규칙적인 슬픈 노래처럼 작은 집을 채웠습니다. 저녁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와 타다 남은 향 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가물거리는 등잔불 아래 얇지만 단단한 흙벽에 혜원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도연이 편지를 가져온 순간부터 그녀는 석상처럼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썩은 장작이 탁탁 튀는 소리, 울타리 밖 귀뚜라미 소리, 그리고 거절의 말보다 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냥 읍내에서 공부할게요. 엄마 떠나기 싫어요. 도연이 어둠에게 속삭이듯 작게 말했습니다. 혜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발로 냄비 뚜껑을 밀고 얇게 저민 생강 몇 조각을 죽에 넣은 뒤 불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꽃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눈동자가 붉게 빛났습니다. 여기 있어서 뭘 하겠니? 이거 마치면 그 다음은? 그녀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안개처럼 가벼웠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바위처럼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종이를 꽉 쥐어 떨리는 자국을 남겼습니다. 혜원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심장의 통증을 세는 듯 느렸습니다. 그날 밤, 비는 오지 않았지만 한밤중 작은 집에서 들리는 옅은 흐느낌에 도연은 잠이 깼습니다. 그는 일어나 엄마 방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빛 속에서 혜원의 등이 규칙적으로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얼굴을 감싸 쥐고 울 손조차 없었습니다. 혜원은 벽을 향해 돌아놓은 채 앙상한 어깨만 들썩일 뿐이었습니다. 난생 처음 도연은 엄마가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뒤뜰 바나나 잎에는 빗방울이 맺혀 뚝뚝 떨어지며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듯했습니다. 혜원은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햅쌀로 밥을 짓고 방에서 낡아해진 천 가방을 꺼냈습니다. 도연이 막 일어나 머리도 빗지 못했는데 혜원이 손에 짐을 쥐어주었습니다. 가다. 뒤돌아보지 말고 엄마가 말하며 발로 짐을 도연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중요한 날 입히려고 아껴둔 새 옷과 지난달부터 쌀독에 숨겨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도청 소재지 학교까지 가기에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도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혜원을 바라보니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폭풍 후 뒤에 호수처럼 고요했지만 기이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근심을 하늘에 맡긴 듯했습니다. 그날 맹할머니가 일찍 와서 낡은 버스가 기다리는 마을 입구 흙길까지 도연을 배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도연의 손을 잡고 고구마며 떡을 쥐어주었습니다. 마치 집안 자식이 큰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혜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 앞 대나무 울타리 옆에 숨어 여전히 낮은 묶은 머리에 낡은 스카프를 두른 익숙한 모습으로 서 있었지만 오늘따라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시동이 걸렸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배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엄마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빈손, 맨발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아들의 마음 전체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밤골을 떠나 굴러갔습니다. 김서린 차창 너머로 도연은 멀어지는 대나무 숲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집 뒤에 심어진 대나무 하나하나가 이제 모든 믿음과 무언의 축복으로 아들을 배웅하는 듯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자식이 멀리 떠날 때 대나무를 심으면 대나무 줄기처럼 굳세고 가지처럼 유연하며 끝처럼 곱게 자라길 빈다고 믿었습니다. 도연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짐을 풀자 옷가지 사이에서 4번 접힌 종이가 나왔습니다. 삐뚤빼뚤하고 잉크가 번진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건 내가 한 생을 더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고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가슴에 얹은 뒤 다시 수건에 잘 쌌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모습을 가슴에 오래 간직하려는 듯 살며시 눈을 감았습니다. 심혜원 엄마는 2발로 따라올 수 없겠지만 온 마음으로 항상 곁에 있을 것입니다. 도연은 햇살이 쏟아지는 오후 춘천에 발을 디뎠습니다. 아스팔트 길은 신입생들의 발걸음 아래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기숙사는 낡은 교실 뒤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벽은 노랗게 얼룩졌고 천장에는 바나나 진액 같은 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짐을 꽉 쥐고 낡은 배낭을 맨 채 마치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세상에 들어온 도둑처럼 살금살금 걸었습니다. 사무실에서의 첫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닭 울음소리도, 엄마가 아침죽을 끓이는 발그락거리는 소리도, 대나무 벽 틈으로 스며드는 매캐한 집 냄새도 없었습니다. 방에는 2층 침대 3개와 깜박거리는 형광등, 널브러진 플라스틱 슬리퍼 몇 켤레뿐이었습니다. 도연은 벽 쪽 아래층 침대를 골랐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엄마의 편지와 김에 싼 주먹밥이 든 작은 천꾸러미를 꺼냈습니다. 그는 낯선 세상에서 집 냄새라도 잡으려는 듯 주먹밥을 베개 밑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룸메이트 신기태는 까금 머리에 반짝이는 플라스틱 시계를 차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떠드는 전형적인 도시 아이였습니다. 도연이 들어올 때부터 기태는 코를 찡그리며 그의 가방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봐, 시골 할머니들 쌀자루랑 똑같네. 도연은 대꾸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읍내 장터에서 구걸하던 시절부터 그런 눈빛엔 익숙했지만 이곳에선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걸음걸이 하나, 웃음소리 하나가 낯선 냄새를 풍겼습니다. 자신에게조차 낯선 냄새를요. 교실은 콩나물 시루처럼 40명 넘는 아이들로 꽉 찼습니다. 낡은 칠판, 줄 맞춰 선 책상, 하지만 누구도 바짝붙어 앉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맨 뒷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혜원이 만들어준 흰 셔츠는 기운 자국이 있었고 신발은 뒤꿈치가 닳아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앞쪽 여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런 낡은 천 신발을 아직도 신어? 어느 시대 사람이니?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추워서였습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추위였습니다. 그는 엄마의 편지를 꺼내 몇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내가 거기로 나가면 아무도 내가 내 아들인 줄 모르겠지만 내가 착하게 살면 사람들도 알아볼 거다. 그래서 도연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착하게 살았습니다. 말대꾸하지 않고 항상 정시에 등교하고 직접 빤 젖은 걸레로 책상을 닦았습니다. 복사할 돈이 없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손으로 베껴 썼고 매일 밤 기숙사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공부했습니다. 높은 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주먹밥 꾸러미에 엄마가 숨겨둔 쪽지의 약속. 어느 날 밤, 기태가 종이 넘기는 소리에 깼습니다. 그는 부스스 일어나 창가에 앉아 생물책을 베꼈으며 중얼거리는 도연을 보았습니다. 안 피곤하냐? 도연은 놀라서 돌아보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러 그렇게까지 공부해? 기태가 반쯤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팔이 없는데 날 여기까지 키워주셨어. 나중에 엄마 호강시켜드리려면 공부해야 해. 그 말에 기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촌놈이지만 속이 깊은 녀석이었습니다. 그는 대답 없이 조용히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주 작문 시간에 나의 어머니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도연의 글을 읽자 교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거창한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로 모든 것을 하는,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자식의 눈물을 닦아주는 팔 없는 엄마에 대해 썼습니다. 글의 마지막은 이랬습니다. 우리 엄마는 팔이 없지만 언제나 온 마음으로 제 손을 잡아주십니다. 근처에 앉은 여학생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기태는 도연을 다른 눈으로 보았습니다. 조롱이 아니라 존경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룹 스터디 때 기태가 도연에게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너 공부하는 거 좀 다르던데, 나랑 같이 할래? 그날부터 둘은 자주 같이 공부했습니다. 기태는 도연에게 대중 앞에서 말하는 법을 도와줬고, 도연은 기태에게 도식으로 논리적 필기하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작은 자취방에서 매일 밤 2개의 불빛이 함께 켜졌고, 도연은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주말이면 도연은 고향으로 손편지를 썼습니다. 빌린 펜과 헌 공책 종이에 쓴 글씨는 삐뚤빼뚤했습니다. 학교, 수업, 새 친구 이야기를 쓰고 마지막에 짧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저 아직도 아침마다 엄마가 싸준 주먹밥 먹어요. 근데 여기엔 엄마처럼 밥 맛있게 하는 사람이 없네요. 도연은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꼼꼼히 풀칠한 뒤 우체국으로 뛰어갔습니다. 거리엔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고 매연이 자욱하고 잡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경적 소리에 섞였습니다. 도시는 닭 울음소리도 아궁이 냄새도 없었지만 점차 도연에게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혜원이 매일 오후 대나무 숲을 바라보며 아들의 냄새를 실어올 바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늦겨울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양철 지붕을 때리고 문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습한 기숙사 방, 냉기가 손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도연은 1층 침대에서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마는 불덩이 같았고 입술은 바짝 말랐으며 수험서를 쥔 손은 다음 장을 넘길 힘조차 없었습니다. 복도 밖은 도 전체 장학생 선발 시험 준비로 분주한 학생들의 발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작은 밤골 소녀는 열병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집을 떠난 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도연은 자신이 너무나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간신히 일어나 낡은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긴 신호음 끝에 약간 쉰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받았다. 아가. 도연은 목이 메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저 너무 아파요. 시험 못 볼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흐르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망도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한숨 자라. 엄마가 촛불 켜고 기도할게. 엄마는 널 믿는다. 긴 말도 설교도 필요 없었습니다. 가볍지만 불을 지피는 듯한 한마디였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내려놓고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눈은 감았지만 마음은 활짝 열렸습니다. 밖에는 바람이 창문을 때렸지만 가슴 속에는 등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날 밤
기태가 늦게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끙끙 앓는 도연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것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슬그머니 나갔습니다. 10분 후 기태는 편의점에서 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일어나서 먹어. 병한테 지면 안 되지. 도연이 눈을 뜨자 책상 위에 놓인 죽에서 파 냄새가 풍겼습니다. 묻지도 말고 고마워하지도 마. 도연은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먹고 도연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복도는 조용했고 빗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지붕을 두드리며 상기시켜주는 듯했습니다. 모든 꿈에는 대가가 따른다고요. 새벽 3시쯤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헌 옷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찾아 책상을 비췄습니다. 문제집을 펴고 빨간 펜으로 표시한 메모와 구절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말이 다시 울렸습니다. 공부는 남을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게으름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하는 거다. 도연은 주문처럼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수학 공식, 문단, 역사 연도를 외웠습니다. 더 이상 시험을 위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기태가 사준 죽 한 그릇에 멀리서 보내는 엄마의 눈빛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한 공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겨울비는 끈질기게 사람의 마음을 시험했습니다. 도연은 비옷을 입고 가방을 꽉 맨 채 꼼꼼히 준비물을 챙겼습니다. 기태가 헬멧을 들고 조용히 뒤따라오며 학교까지 태워주겠다고 기다렸습니다. 교문에 도착해서야 도연이 이마를 쳤습니다. 아차, 수험표를 두고 왔어. 사색이 되어 돌아가려는데 기태가 오토바이를 돌렸습니다. 여기 있어. 내가 가서 가져올게. 날 믿어. 도연은 가방끈을 꽉 쥐고 복잡한 심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친구의 뒷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 도시에는 닭 울음소리는 없지만 곁에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걱정해주고, 나누고, 지칠 때 곁에 서주는 사람. 도연은 대기실로 들어가 주머니에서 땀에 젖어 꼬깃꼬깃한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심혜원 엄마의 편지, 기울어진 글씨체.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마음속에서 엄마를 버리지 않으면 된다. 빗소리 속에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굴복하지 않는 심장으로 낡았지만 바래지 않은 약속을 품고 걸어가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연말 며칠, 고향 하늘은 산간 지방 특유의 쌀쌀함이 감돌았습니다. 바람이 마른 집단을 스치며 부엌 연기 냄새와 뚝배기에서 끓는 떡국 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밤골 마을은 여느 해보다 들썩였습니다. 새 집을 짓거나 풍년이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윗마을에서 아랫마을까지 기쁜 소식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팔 없는 심씨 양아들 도연이가 수석 합격해서 서울의대에 간대 도연은 설날 연휴 이틀 전 오후에 휴가를 받아 돌아왔습니다. 그가 입은 회색 외투는 장학금으로 산 첫 물건이었습니다. 비싸진 않지만 깔끔하고 몸에 맞고 따뜻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옵내 정류장에서 마을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백 번 걸었던 길인데 오늘따라 묘하게 낯설었습니다. 작은 도랑을 지나 마을 입구 느티나무 아래서 멈췄습니다.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곳에 우뚝 서서 뿌리가 서로 엉켜 한 사람의 일생을 끌어안은 듯했습니다. 도연은 가장 낮은 가지에 묶인 붉은 실을 살며시 만졌습니다. 이곳엔 엄마 심씨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도연을 데리고 마을을 지나갈 때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 나무 늙었지만 뿌리는 절대 안 끊어져. 근본 있는 사람처럼 아무리 멀리 가도 결국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법이야.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나무 옆 평평한 돌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마을 아이들에게 줄 과자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릴 적 그는 엄마가 장터에서 달걀을 채소로 받고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이제 그는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처마 밑에 웅크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혜원이 부엌 앞에 앉아 발로 만두를 빚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고기소와 향긋한 부추 그릇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문 밖 서 있는 것을 보고도 그녀는 그저 옅게 웃을 뿐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이 들어와 예의를 갖춰 큰절을 올리고 목도리를 푼 뒤 옛날처럼 다리를 포개고 앉아 엄마와 함께 만두를 먹었습니다. 올해는 많이 못했다. 그래도 고기 만두 준비해서 혜원이 말하며 발가락으로 만두 접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합격 축하 선물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먹으면서 읍내 선생님들, 친구들, 그리고 처음엔 밉상이었지만 지금은 절친이 된 기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혜원은 별말 없이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지만 눈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지난번보다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아궁이 불처럼 형형했습니다. 29일 오후 도연은 엄마와 함께 떡과 과자를 들고 이웃집을 돌았습니다. 어떤 집은 놀라워하며 받았고 어떤 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팔 없는 심씨 아들이라더니 선생 자식보다 똑똑하네. 채소 파는 넷째 아주머니가 농담했습니다. 양아들이 효자네. 친아들도 이만큼은 못할걸. 도연은 고개를 숙여 선하게 웃으며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셔서 오늘이 있는 겁니다. 떡이랑 사탕은 마을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은혜 갚는 거예요. 30일, 마을 전체가 도연이 놀림받아 울던, 그러나 이제는 축하의 장소가 된 느티나무 아래 모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상에는 김치, 수육, 잡채, 갈비탕 등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전통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식사 도중 이장님이 도연에게 한마디 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팔이 없지만 저를 지금처럼 멀리 나갈 수 있게 밀어주신 분입니다. 어머니는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 됨됨이, 착하게 사는 법, 그리고 시작한 곳을 잊지 않는 법을요. 분위기가 숙연해졌고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혜원은 어릴 때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방식대로 뺨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도연은 홀로 느티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나뭇잎이 머리 위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사이에는 힘들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던 어린 시절의 깊은 뿌리가 있었습니다. 혜원이 뒤따라 나와 아무 말 없이 나뭇가지에 새 붉은 실을 묶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길 잃지 말라고. 나중에 붉은 실이 흔들리는 거 보면 엄마가 기다리는 줄 알라고. 도연은 대답 대신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섣달금은 밤. 불꽃놀이도 화려한 조명도 없었지만 집안의 등잔불이 흘러나와 옛나무 아래 두 그림자를 비췄습니다. 도연이 기억하기에 충분한 빛이었습니다. 평생 어디를 가든 돌아올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곳은 팔 없는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굳은 살 박인 두 발로 그에게 온 하늘을 내어준 사람의 품 말입니다. 그날 아침 인천공항은 인산인해였습니다. 일본행 비행기 탑승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인파 속에 서서 도쿄행 티켓을 쥐고 있었습니다. 꿈꾸던 인생의 위대한 전환점을 알리는 티켓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가슴은 기쁨 대신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주머니 속 전화기가 계속 울렸습니다. 도연이 꺼내보니 맹할머니였습니다. 탁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 도연아, 내 엄마가 많이 안 좋아.
사흘째 곡기를 끊고 누워만 있다. 어제 너한테 편지 써달라면서 돌아오지 말라고. 자기는 아마 못 넘길 것 같다고 하더라. 도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비행기 표가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져 바쁜 사람들의 발길 속에 멀리 미끄러졌습니다. 도현은 비틀거하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옛날 엄마의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내 인생은 한 곳에 머물렀지만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이 마을을 벗어나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봐야. 그는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전화에 맹할머니가 혜원이 너무 약해져서 말도 못하고 할머니 손을 잡고 눈물만 흘린다고 했습니다. 3시간 후, 도현은 읍내 터미널에 도착해 익숙한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알릴 겨를도 없었습니다. 시골길은 이슬비로 젖어 있었습니다. 벼베고 난 들판은 사람 마음처럼 고요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혜원이 늘 앉아있던 처마 밑은 비어 있었고, 맹할머니와 동네 아주머니들만 마당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난처한 눈빛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맹할머니가 나와 도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방에 누워 계신다. 숨은 붙어 있는데 많이 약해. 널 기다리셨나 보다. 도현은 뛰어들어가 엄마가 누운 대나무 침대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혜원은 앙상하게 야위었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 야윈 몸은 믿음이라는 가느다란 끈으로 겨우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엄마 발치에 머리를 숙여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저 안 가요. 엄마가 저 안 밀어내셔도 돼요. 저 길 알아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도현은 신발을 벗고 침대 옆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는 거칠고 굳은 살 박인 발을 잡았습니다. 혜원의 평생 손을 대신해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어린 시절 그를 안아주었던 그 발을 잡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이슬비가 내리고 바람이 살랑 불며 처마 끝 붉은 실을 흔들었습니다. 떠난 이에게 돌아오는 길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잠들지 않고 사과 편지를 써서 장학재단에 보냈습니다. 포기해서가 아니라 없던 꿈보다 더 큰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분이라도 엄마를 지키기 위해 남는 것. 다음 날 아침, 도현이 마루를 치우고 있을 때 맹할머니가 들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 처음 읍내 학교 들어갔을 때 내 엄마가 몰래 산에 가서 나무 베어다 판 돈으로 학비 보냈어. 내가 미안해할까 봐 말 안 했지. 도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지붕을 올려다보니 그의 비가 많이 와서 지붕이 샜던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는 웃으며 말했었죠. 양철이 사갔나 보다. 비닐 좀 얻어다 덮어야겠다. 그날 밤 혜원이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다 침대 옆에 고개 숙인 도현에게 시선이 멈췄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안 갔냐? 도현이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 안 가요. 여기 남아서 엄마 돌볼래요. 혜원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안개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죽어. 의사 도현이 사람 구하는 거 보고 싶어서 아직 못 간다. 도현은 아이처럼 엉엉 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더 이상 갈등이 아니라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평생을 바친 것 같은 선택이라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있다는 것을요. 초겨울 도쿄, 눈은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고층 빌딩이 빽빽하고 네온 사이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환하게 빛났습니다. 지하철역의 분주한 인파 속에서 도연은 흰 가운을 걸치고 자신이 인턴으로 있는 국제병원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인 그는 이제 세계 의료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 그를 지탱하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마을을 떠나던 날 엄마의 당부였습니다. 엄마는 팔이 없지만 온 마음으로 널 가르쳤다. 그날 당직 때 도연은 레지던트를 따라 응급실로 내려갔습니다. 공기는 무거웠고 하얀 조명은 번쩍였으며 환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베트남 노인이 보호자 없이 실려왔습니다. 일본 간호사가 차트를 보고 현지어로 빠르게 대화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증인 없음, 보험에 따라 최소한의 치료만. 도연은 다가가 노인을 알아보았습니다. 삶을 관통해보는 듯한 지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당직 의사에게 노인의 차트를 보겠다고 청했습니다. 의사는 별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병상 옆에 앉아 손바닥으로 노인의 차가운 발가락을 하나하나 문질렀습니다. 흙집에 조용히 누워있던 심혜원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간호일지를 쓰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병만 고칠 게 아니라 마음도 고쳐야 한다고. 노인은 매우 위독해서 며칠 동안 튜브에 의존해 숨만 쉬며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문병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작은 꽃 한 송이를 침대 옆에 두고 조심스럽게 작은 라디오를 켜서 부드러운 민요가 병실에 울리게 했습니다. 그날 노인은 살며시 눈을 떴고 주름진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의 시간, 엄격한 일본인 과장이 도연에게 치료 기록 방식에 대해 물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가르쳤나? 환자의 감정에 대한 소견을 손으로 쓰다니. 여기선 아무도 그렇게 안 해. 도연은 짧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팔이 없으시죠? 하지만 온 마음으로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치료도 밥 짓는 것처럼 정성이 들어가야 향기가 난다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과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몇 주 후 노인은 기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원내 소식지에 젊은 의사의 인간미 넘치는 특별한 돌봄 사례가 실렸습니다. 도연은 재난 지역 전문 국제 구호팀 명단에 추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꿈도 못 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고향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도장도 없는 맹할머니가 대필한 기울어진 글씨.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어머니 병세가 도졌다. 이번엔 전보다 더 안 좋아. 도연은 편지를 접고 당직실 창가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밖에는 눈이 하얗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고 오랫동안 준비해 둔 물건을 꺼냈습니다. 연보라색 꽃치수 놓인 헝겊 신발이었습니다. 도쿄 외곽 수공예 공방에서 직접 골라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엄마에게 보내려던 첫 생일 선물이었습니다. 동봉한 쪽지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 발이 차갑잖아요. 특히 제사 지내러 산소 갈 때. 이 신발 신으면 따뜻할 거예요. 나중에 제가 제때 못 가면 도연은 신발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내는 대신 신발을 꼼꼼히 싸서 가방에 넣고 손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주 먼 곳으로 사람을 구하러 가지만 제 심장은 집에 있어요. 제가 손을 대어 구하는 사람마다 엄마도 이렇게 추위에 떨었겠지 생각해요. 엄마는 맨발로 저를 잡으셨지만 저는 한 번도 부족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돌아가겠다는 말도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쿄든 서울이든 훗날 아프리카든 영원히 변치 않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그를 키운 뿌리는 붉은 심장이고
팔은 없지만 평생 그를 묵묵히 안아주었다는 것을. 도연은 일어나 의사 가운을 걸치고 눈 내리는 창밖을 보며 씩씩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목에는 낡은 천 조각을 묶은 작은 끈이 걸려 있었습니다. 옛날 엄마가 기워준 옷의 일부였습니다. 경보 사이렌이 길게 울리고 갈라진 땅 위로 건물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11년 일본 도호쿠 대지진과 쓰나미 직후의 광경은 잿빛 악몽 같았습니다. 무너진 집, 자욱한 먼지,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억눌린 울음소리. 도연은 폐허 속에 서 있었습니다. 흰 가운은 진흙과 마른 피로 얼룩졌고 눈밑은 검게 죽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도 9의 강진이 휩쓸고 간 일본 해안 마을 이시노마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온 젊은 의사가 국제야전의료팀의 임시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A 구역, 인공호흡기와 지혈제 긴급 지원. 도연은 짧게 지시하며 젊은 미국 의사의 어깨를 가볍게 치고는 배급표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초음파 기계도, 검사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도연은 주위를 둘러보다 몸을 낮춰 다리가 으깨진 환자를 살폈습니다. 그는 작은 대나무 가지에 천을 감아 임시 부목을 만들었습니다. 거즈 대신 깨끗한 수건을 썼습니다. 그 최소한의 의료 기술은 도연이 이미 써본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밭에서 넘어졌을 때 그의 손엔 천 조각과 울타리 나무 토막밖에 없었으니까요. 의료 텐트 안에서 한 일본 소녀가 공포에 질려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도연은 앉아서 연필을 꺼내 물고기를 빠르게 그리고 어미 물고기를 그린 뒤 옆에 크고 빨간 하트를 그렸습니다. 소녀가 보더니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고개를 숙여 도연의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난생 처음 도연은 외국 아이가 언어 없이도 이해받았다는 사실에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한 일본 기자가 도연이 벽돌 더미에서 소년을 구해 안고 나오는 순간을 찍었습니다. 빗속에서 소년을 업고 물을 건너 무릎 꿇고 다리를 치료해주는 모습. 사진은 여러 주요 신문에 실렸고 그 아래에는 뿌리를 잊지 않은 사람이라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언론이 도연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팔은 없지만 인류애라는 심장을 가진 어머니에게 의술을 배웠습니다. 판파르도, 거창한 어조도 없었지만 평범한 그 한마디의 회의장은 숙연해졌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국제 인도주의 회의. 도연이 연설자로 초청되었습니다. 그는 연단에 올랐습니다. 머리카락엔 풍파를 겪은 듯 흰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얼굴은 여전히 예전처럼 선하고 맑았습니다. 조명 아래서 그는 짧은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는 발로 죽 그릇을 들어 저에게 먹여주셨습니다. 팔이 없어 사람들은 어머니를 장애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어머니는 영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흔들림 없는 눈빛과 굳은 살 박인 발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연이 멈추자 회의장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옛날 엄마가 발로 기워준 셔츠 조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며 가져온 전 재산입니다. 값비싼 건 아니지만 제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해줍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가 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을 닦는 사람도, 일어나 손을 모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관료가 일어나 제안했습니다. 그 어머니를 뵙고 싶습니다. 도쿄로 모셔와 표창하고 싶습니다. 도연은 손에 든 천 조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어디로도 가실 수 없습니다. 영면에 드셨지만 제 가슴 속에, 제 발의 흉터 속에, 제가 감사함으로 만지는 환자들 속에 살아 계십니다. 그날 밤, 도연은 도쿄 외곽의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세월에 누렇게 바랜 엄마의 마지막 편지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마을 사람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엄마는 널 잡아줄 팔이 없어 내 심장을 남긴다. 창밖 처마가 하얗게 눈으로 덮였습니다. 도연은 손바닥을 들여다보고 가슴에 댔습니다. 세상을 움켜쥘 필요 없이 자신의 뿌리만 굳게 지키면 어디를 가든 그 사랑은 대체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늦가을, 밤골 마을 회관으로 이어지는 길에 낙엽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전례 없는 축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축하 현수막이 입구에 걸렸습니다. 단상에는 팔 없는 여인, 심혜원의 초상화가 있었습니다. 인자한 눈빛, 방금 막 옷을 다 갠 듯 평온한 미소. 오늘 밤골 마을 전체가 이 땅의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간부여서도, 부자나 유명인이어서도 아니라 한 사람을 올바르게 키워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망도 보상도 바라지 않고 꽉 찬 어머니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연한 노란색 표지의 작은 동화책이 나눠졌습니다. 세상을 구한 의사를 키운 팔 없는 어머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이 쓴 책이었습니다. 화려한 문체도 복잡한 구성도 없었습니다. 발로 불을 지피고 뺨으로 아이의 땀을 닦아주며 평생을 바쳐 세상에 선한 씨앗을 심은 여인의 진실한 이야기였습니다. 도연은 흰 가운 대신 소박한 갈색 개량 한복을 입고 천 신발을 신은 채 단상 옆에 섰습니다. 영락없는 시골 마을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노인들과 아이들에게 허리 굽혀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이 제잘거렸습니다. 도연 아저씨 왔다. 도연 아저씨는 그 팔 없는 선녀님 아들이래. 선녀라는 말에 도연은 목이 메었습니다. 언제부터 그 이름이 동네에 퍼졌을까요? 전설처럼 금장식도 칭호도 없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혜원, 그의 어머니는 이제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온 사랑을 다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칠도하지 않은 소박한 흙으로 빚은 신여사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녀는 마을 회관 마당 한가운데 팔은 없지만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장인은 그녀의 얼굴에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새겼고 눈은 마치 진흙투성이가 되어 학교에서 돌아오는 도연을 보는 듯 가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없이 그저 서 있었습니다. 중저음의 목소리가 하늘에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팔이 없었지만 당신의 심장으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시험 보러 가던 날, 어머니는 제 어깨를 두드려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하늘만큼 큰 응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를 몰랐지만 밥 한 숟가락, 신발 한 짝으로 예의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가난해서 선물 살 돈도 없었지만 지붕나무를 팔아 제 학비를 마련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이 무엇인지 모르셨지만 저를 세상의 사람으로 키우셨습니다. 박수 소리는 없었습니다. 훌쩍이는 소리와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연은 낡은 집에서 무료 의학 교실을 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기부받은 칠판, 나무 의자, 책들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분필로 쓴 문구가 있었습니다. 남을 나보다 더 사랑할 줄 안다면 누구나 또 다른 혜원이 될 수 있다. 가난한 학생들이 수업료 없이 그저 착하고 성실하게 배우러 왔습니다. 도연은 의사가 되는 법이 아니라 손으로든 눈으로든 마음으로든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엄마에게 향을 올리러 갔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옛날 비 오는 날마다 삿갓을 쓰고 앉아 도연의 옷을 기워주던 정원 끝 느티나무 아래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부드러운 잔디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제가 사는 또 한 번의 인생은 어머니를 대신해 사는 겁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쳤습니다. 나뭇잎 소리가 마치 옛날 그 여인이 밥 잘 챙겨 먹고 일찍 자라, 알겠지? 라고 당부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동그란 눈을 가진 고아 소녀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는 침묵하다가 몸을 숙여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 단순히 의사의 손이 아니라 팔 없는 다리의 보살핌 속에서 자라난 사람, 자신을 낳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인생 전체를 낳아준 어머니의 충만한 사랑으로 자라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낙엽이 수북한 마을 길 위로 도연은 소녀의 손을 잡고 늙은 느티나무를 지나갔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엄마가 묶어둔 붉은 실이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지만 옛날 심혜원 엄마의 자장가처럼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아궁이 제에서, 초가 지붕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삶의 이야기에서 메아리쳐 왔습니다. 아마 우리 중 누구라도 한 번쯤은 위대한 어머니란 어떤 존재인가 물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그 답은 두 팔이나 부유함, 학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 묵묵한 희생, 그리고 자신의 선함으로 한 영혼을 키워내는 능력에 있습니다. 심혜원 어머니와 도연의 이야기는 단순히 가난에서 성공으로 가는 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출발점이 너무 낮은 곳이란 없다는 상기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든든한 버팀목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때로는 그 버팀목이 바로 어머니의 심장이라면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편의 시설 속에서 살고 있지만,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 진심 어린 당부, 팔은 없지만 믿음으로 자식의 미래를 온전히 안아줄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소박한 가치들을 여전히 지키고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지치고 삶이 막막하다면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온 마음을 다해 사는 사람은 타인 안에 온전한 사랑을 남긴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 속 어딘가에서 자신을 발견했다면 여전히 온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숫자 1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한국이나 베트남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른 의견이나 어머니에 대한 추억, 인생의 교훈이 있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널리 퍼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선한 이야기를 전하는 여정에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감정이 되살아나고 마음이 닿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